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송경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나 또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정신과적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불안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죠. 그러나 공황장애라고 진단할 정도의 증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와 헷갈리기 쉬운, 구별해야 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의 원인과 대처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공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 자체가 좀 어렵죠.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황에서 공은 두려울 공자, 그리고 황은 어리둥절하다, 황망스럽다라고 할 때 황자입니다. 즉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 정도가 내가 나를 조절할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럽다, 황망스럽다, 그 정도로 불안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이런 증상이 바로 공황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부르고요. 요즘에는 패닉이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는
어떤 어원에서 왔나라는 걸 이해하면 이 공황 증상, 즉 패닉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그러니까 숲의 신 이름이 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 그림을 올려놓았는데요. 이 판 신이 들고 있는 피리가 보이시죠? 이게 요즘 펜플룻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인데요.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판 신이 불렀던 플룻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판플룻, 펜플룻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플룻입니다. 그런 유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판 신은 이제 좀 고약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의 신이다 보니까 숲에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장난스러운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라게 하냐라고 하면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은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갈 때 한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또 쫓아가서 또 놀래키거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숲을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내가 처음 여행하는 숲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장난을 쳤던 거죠.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는, 숲이라는 곳은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겪는 황망스러운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바로 공황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황 증상은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당장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불안한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같을 때, 그럴 때 공황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지하철은 다음 정거장에 갈 때까지 내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가 불안을 호소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느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공황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패닉이라는 말에서 공황 느끼는 상황을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 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에 공황 장애라고 하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공황 발작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시면 갑작스럽게 심한 불안 발작이 발생하는데 그와 동반되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공황 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황 발작은 어떤 분들은 5분 정도 지속되다가 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0분, 30분이 가기도 하고 길게 가시는 분은 2시간, 3시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불안 발작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동반돼서 나타나고 그것이 몇 분 또는 수시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황 발작입니다. 공황 발작만 있다고 해서 공황 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분은 많게는 인구의 10명 중에 1분 이상이 이런 공황 발작을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공황 장애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 중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려면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기 불안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불안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불안이 다시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발생해서 5분간 지속이 된다고 가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5분만 괴로우면 되니 일상에는 큰 불편이 없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이 또 발생하면 어쩌지라는 예기 불안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이 예기 불안 때문에 일상의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예기 불안 때문에 이전에 불안을 느꼈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연출되면 똑같이 그런 공황 발작이 발생하는 그런 빈도도 늘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불안을 겪었던 지하철이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창문이 없는 방이 되었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기 불안이 크고, 또 그 예기 불안을 호소하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공황 발작을 2번, 3번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회피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실제로는 생명의 지장이 없고 소위 이제 죽지 않아요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그 설명을 이제 편하게 듣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죽지 않아요라는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 공황 발작을 겪는 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해서 죽지 않더라도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반복되는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과 그러한 불안이 발생했던 상황을 회피하는 증상과 물론 내가 죽지 않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의 불안 증상 때문에 어떠한 모호하지만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공황 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한번 겪는 분들은 열에 한 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예기 불안이 있고 회피가 있고 그 다음에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인지적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이 1년 동안 공황 장애를 한 번이라도 공황 장애라는 진단 기준에 맞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인구의 1.5%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5배,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3, 40명 중에 한 분은 공황 장애라고 부를 만한 증상을 1년 중에 한 번 이상 겪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공황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초기 청년기, 2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에도 많이 겪게 되고요. 이런 젊은 층에서 특히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증상이 아니다. 나만 겪는 아주 특별한 증상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들만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공황 발작이 제일 주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황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영어에서 패닉이 어디서 유래됐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공황 장애의 진단 기준이 되는가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 불편감이 대체로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요. 밀물이 쫙 밀려오듯이 불안이 밀려오죠. 보통은 3분에서 5분 사이에 불안이 최고조로 달했다가 대체로 20분, 30분, 길게는 2시간, 3시간 뒤에 불안이 가라앉게 됩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불안이 가라앉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까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현기증이 나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식은땀이 나요. 이것도 불안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드리냐면 불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보다 신체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신체 증상과 정신 증상을 합쳐서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신체적인 증상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두근거림, 호흡 곤란, 땀나는 증상 등등이 공황 발작의 오히려 더 주요 증상이다.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 같은 정신 증상이 동반되지만 오히려 더 주된 증상이 바로 신체 증상일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기 불안과 회피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죠. 예기 불안은 불안에 대한 불안이다. 또 공황 발작을 겪으면 어쩌지? 공황 발작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있더라도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이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출근하려면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공황 발작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지하철을 10번 타면 20번 타면 그중에 한 번만 공황 발작은 발생할 수 있지만 공황 발작이 발생하면 어쩌지란 예기 불안은 지하철 탈 때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길이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장소를 피하게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피하게 되고 지하철로 10분 만에 가면 될 거리를 40분, 50분이 걸려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공황 장애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 기준은 이러한 진단 기준으로 진단하십시오라고 하는 진단 편람이 있습니다.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DSM의 버전이 1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5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의 진단은 DSM 5판의 기준을 다 따르고 있고요. 그 기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서도 반복 설명드리는 공황 발작과 얘기 불안과 회피 행동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공황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A의 반복 중의 공황 발작이죠. 그런데 공황 발작의 내용에 나와 있는 13가지의 기준 중에 4개 이상이 동반돼야지 이게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 13개의 증상을 읽어보시면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증상보다 신체 증상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대부분이에요. 두근거림, 발한, 떨림, 숨이 가쁨, 질식감, 흉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춥거나 화끈거림, 감각 이상, 저린 느낌일 수도 있고, 비현실감, 또 죽을 것 같은 공포. 12번은 뭐 정신 증상이라 볼 수 있겠네요. 13번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2번과 13번은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정신을 느끼는 증상이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비현실감도 마음으로 느끼는 증상일 수 있겠네요. 정신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수 있겠네요. 근데 한 10가지 정도는 신체 증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불안이라는 것,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느낀 부분이 훨씬 크다. 나는 불안은 없고 신체 증상만 있어요 라고 나는 공황 발작이 아닐 거야, 나는 불안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신체 증상이 그게 불안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랑 상당히 헷갈리기 쉬운 그러한 상태들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 2가지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카페인이에요. 제가 공황장애로 이제 치료하는 분 중에 몇몇 분들이 직업이 바리스타인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직업상 하루에 커피를 뭐 기본적으로 10잔, 20잔 마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공황 발작은 가끔 경험해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 불안이라든가 회피 증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공황 장애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보니 분명한 공황 발작의 유발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커피를 하루에 30잔을 드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는 알코올 금단인데,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신 다음 날 또는 술을 마시고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불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완시키죠. 그리고 잠이 드는 것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불안도 줄여주고 잠도 잘 자게 하는, 마치 정신과 약으로 보면 신경안정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우리의 뇌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안을 낮추고 수면을 유도했다가 술이 분해해서 없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술의 작용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잠을 깨우게 되고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잠을 자면 잠이 잘 든다는 느낌은 들지만 자다 깨다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술이 분해가 되면서 잠을 깨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고 잠을 잤다가 새벽에 3시에 4시에 잠에서 깨었는데 그때 갑자기 극심한 불안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이 분해되면서 불안을 오히려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알코올 금단이 공황 발작과 매우 비슷한, 거의 공황 발작에 준하는 그런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새벽에 뿐만 아니라 전날 이제 과음을 한 다음 날 오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분도 많이 있죠. 카페인이나 알코올 금단은 공황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공황 장애가 원래 있는 분들은 이러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또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심혈관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3분의 1에서 공황 장애가 발견이 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이라는 것, 공황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느끼는 증상이잖아요. 부정맥 때문에 갑작스런 두근거림 경험하신 분이랑 공황장애랑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기불안이나 회피 증상까지는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심장혈관 내과 진료만 보셔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물론 분명히 부정맥을 감안하더라도 이분은 다른 예기불안이라든가 회피 등의 증상을 봤을 때 공황장애 진단 기준도 만족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부정맥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심혈관 내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혈관 내과 진료 받으시는 분 중에 3분의 1이 공황장애에 준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황장애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심전도라든가 호흡기 그런 검사들을 하죠. 그러면 한 5분의 1에서는 심장 질환이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참 많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공황장애, 공황발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카페인이나 음주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은 내가 관리한다기보다는 발견해서 내과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과 질환과 물질로 인한 불안이 공황 발작과 상당히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구분이 힘들어서 탁과 치료, 내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이제 왜 생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가설만 있어요. 근데 가설이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산소가 많은 곳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진화적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질식감을 느껴서 얼른 공기가 맑은 산소가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 라고 내가 행동을 해서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산화탄소가 높아집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고 내가 질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인데도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잘못 발생해서 마치 내가 질식한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양상, 그런 감정 양상을 보이도록 만드는 게 호흡곤란과 과호흡의 등등의 증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거를 가성 질식 알림 가설이에요. 진짜로 질식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게 바로 공황장애의 생물학적인 배경이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치료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뇌에 호르몬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호르몬과 같은.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불균형이 생기면은 이렇게 불안에 취약한 공황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에 내가 너무 과민한 상태가 되었거나 세로토닌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었거나 그럴 때 공황 발작이 발생한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치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데요.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뇌 안에 호르몬 비슷한 물질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세로토닌의 활동이 떨어져 있으니까 공황장애가 발생해요 라는 그런 가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기능을 부스팅 시켜주면 되겠죠. 그 기능을 업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로토닌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약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공황 발작과 불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황 장애에 어떤 약을 드려야 될지 선택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 되는 거예요. 밑에 가설이 더 중요하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심리적인 원인이 또 공황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뭐냐면, 예기 불안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불안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불안을 겪어본 사람은 나중에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습니다라고 불러요. 근데 쉽게 말하면 불안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거예요. 한번 불안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또 발생하면 어떠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공황 발작을 경험한 가능성이 많다. 한번 어떤 기회에서든지 공황 발작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심한 질병이나 손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거나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을 목격한 경우, 또 이제 너무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보호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조심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이제 불안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 이론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죽지 않는 증상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모호하지만 파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공황장애인 분들이. 그게 바로 인지 이론이라는 건데, 내가 만약에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손이 좀 저릿저릿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안 증상이고 결국에는 5분 뒤에 없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내 몸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리고 지지난번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이런 증상을 겪으면 굉장히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런 파국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황 장애를 악화시키는 정신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물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원인이 있고 정신적인 원인이 있는데, 치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은 이 신체적인 원인 중에서도 이 신경 전달 물질, 뇌 안의 호르몬의 불균형의 문제가 우리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한 치료 이론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기능의 부조화가 일어나서 불안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기능의 부조화가 생겼다면은 그걸 다시 이제 조화롭게 만드는 그 약이 바로 뭐냐면 우울증 약이에요. 이 우울증 약이 세로토닌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능의 조화를 다시 되찾는 기능을 하는데, 공황장애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한 열에 7, 8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약을 받아봤더니 그걸 검색해 봤더니 우울증 약이던데요. 저는 우울하지 않은데 왜 우울증 약을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불균형, 세로토닌의 물질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약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우울증 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에 대한 세로토닌의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이 약을 드리는 건데, 그 약이 통상적으로 우울증 약이라고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울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외래에 오시면 항우울제만 딱 드리지 않고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그런 약을 같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치료 역할을 하는 거는 항우울제가 맞아요. 그런데 항우울제가 우리의 뇌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화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2주, 3주, 보통은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불안을 좀 눌러줘야 되는 거죠. 당장 불안을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항불안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우울제와 다르게 항불안제는 지금 먹으면 30분, 1시간 뒤에 효과를 발휘해서 불안을 눌러줘요.
대신에 그 불안을 눌러주는 효과는 약을 먹고 나서 뭐 7시간, 8시간 뒤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대증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불안을 눌러주기 위해서 오늘 먹고 하루가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약이 바로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우울제, 세로토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은 근본적인 치료제고, 이것은 오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2달 꾸준히 드셔야지 천천히 불안 자체의 발생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2달이 지나서 항우울제가 이제 효과를 잘 발휘하게 되면은 항불안제, 처음에 드셨던 약은 줄이거나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는 항우울제 약 하나만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지오류, 즉 내 몸에 이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무슨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거야 라고 하는 인지오류 때문에 질의 겁을 먹게 되고, 그러한 인지적인 오류와 판단 때문에 불안이 악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안적인 사고, 즉 이건 몇 번 경험해 봤잖아, 이건 내 몸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시 겪는 불안 때문에 손이 저리고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거야 라고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에게 대안적인 사고를 제시해 준다, 나의 인지를 재구조화한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해한 부분, 내가 인지적인 오류가 무엇인가, 나의 인지적 오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다른 대안적인 방식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건요,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나의 오해가 있었어, 파국적인 생각이 있었어 라고 적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대안적인 사고를 밑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지행동치료 중에서 인지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행동치료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단계적 노출요법이라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불안했던 사람은 지하철 타는 걸 회피한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지하철을 타는 행동이 나를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일부러 지하철 타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했던 상황에 내가 일부러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피하는 행동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는데 막상 지하철 타보니 괜찮잖아, 약 먹으면서 치료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지하철 탈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회피했던 상황에 스스로 노출해 보는 거, 이런 걸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합쳐서 인지행동치료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만큼이나 효과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습, 글로 쓰고 내가 행동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하면은 더욱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3분의 1 정도는요, 한 6개월, 1년 정도 약을 드시면 서서히 이제 약을 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발도 없이 깔끔히 낫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3분의 1 정도의 분들은 약을 끊어요. 한 6개월, 1년 정도 드시다가 약을 잘 끊어요. 지내시다가 한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또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근데 또 3분의 1 정도의 분들은 뭐냐면 약을 드시고 잘 증상이 조절이 돼요. 그런데 약을 좀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면은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마치 혈압이나 당뇨약처럼 이 우울증 약을 쭉 드시는 분들이 또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약을 드시다 보면 3분의 2 정도는 1년 또는 2년 정도 드시다가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을 끊으신 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요 이제 근거에 의해 설명을 드리는 거죠. 3분의 1은 약을 끊고 깨끗이 나아서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 3분의 1은 약을 끊지만 2, 3년 뒤에 재발할 수 있고, 3분의 1은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그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이나 만성경과의 요인이 뭐냐라는 것이 제일 처음 알려지는 게, 치료받지 않는 분들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겨봐야지라고 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치료했을 때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공황 발작이 있다고 전부 다 뭐 정신과에 와서 뭐 약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반복성의 공황 발작이 있고 예기 불안이 있고 회피 증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6개월 1년 괴로워하신 분들이라면 더 늦추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가 좋다라는 겁니다. 공황 장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 패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렸고, 공황 장애라고 하려면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가, 공황 발작과 더불어서 예기 불안과 회피와 이런 파국적인 생각 등등의 증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원인으로 여겨지는 가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항우울제를 투약을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공황 발작을 가지고 정신과에 가실 필요 없지만 공황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더욱더 예후에 좋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요 다음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